네, 이번 시간에는 한류와 문화 공공외교 관계에 대해서 학생 한 분을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입니다. 네, 한류 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문 있어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의 균형자 역할에서 꽃이 피게 하는 역할,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한류 발전 단계에 맞춰서 정부가 변화해야 한다고 느껴지는데 우리의 한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한류를 한류 초기 단계, 구조화 단계, 그리고 확산 단계 또는 한류 1.0, 2.0, 3.0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기준으로 나눈다면 지금 3.0 시대인데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과제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58번에 이 한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고 탄탄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속 가능성, 초격차, 신시장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에 홍콩류라고 할까요? 또는 일본의 문화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한류도 이제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한류가 꺼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한류라기보다는 이제는 K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K-팝 또는 K-게임, 드라마, 영화 여기서 초격차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격차 크게 나야 된다는 거죠. 뭐 웹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게끔 돼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신시장,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실감 콘텐츠라든지 OTT 이런 건 새롭게 나오는 시장이잖아요. 여기에 한류가 접목돼서 간다면은 한국이 앞으로 한류의 발전 이것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큰 인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에도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대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K 콘텐츠 불법 유통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일인데요. 뭐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22년 이럴 때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것이 이제 불법 스트리밍, 불법 다운로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출연 배우들의 초상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젓이 이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외교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관 또는 관계 부처 이런 것과 함께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사례도 접수하고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요. 중국 측에 이제 공식 항의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관들이 있는 뭐 대사관이라든지 뭐 상하이 총영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식산권 보호 중점 공간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아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중국이라는 한계, 또 코로나로 인한 한계가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중국 측이 저항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뭐 정부를 거치며 다양한 발전을 모색해 왔음을
맞습니다. 혹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문화 확장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있나요? 네, 우리가 사실 뭐 어떤 것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산업 한류도 양면적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공연이 어렵게 됐죠. 특히 대규모 공연은 거의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든지 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태권도, 품새 뭐 이런 것까지 다 공연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또 온라인 유통은 확대됐어요. 우리가 이제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셋톱 박스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 셋톱 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들,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이런 플랫폼들이 활용이 되면서 여기에 가장 수혜를 입은 것이 한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한류가 여기에 융합이 됐죠. 더군다나 우리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촬영이 되면은 전 세계 어디서건 언제건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한류, 한국의 공공의교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상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문화 공공외교인데 문화 충돌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의문이 좀 생깁니다. 공공외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한류를 얘기하면서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를 알리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알리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상호 이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미국식 공공외교 또는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과 공공외교를 할 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표현을 쓴다면은 구동조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는다는 거죠. 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이랑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중국이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은 한국, 중국은 중국이니까. 그렇지만 차이도 있지만 또 공통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공통점을 찾고 조화롭게 중국과 이 차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공공외교 목표를 우리의 정체성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릉 단오제, 중국 단오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오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발을 했단 말이죠. 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국에게 이해시키고 중국도 아, 다르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둘 다 등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 대한 인정,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지사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화 충돌의 사례가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충돌인데 혹시 우리나라와 그 외 중국 외 국가의 문화 충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습니다. 뭐 당장 일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일본의 군함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근대 산업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이 유네스코에 유산 등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군함도의 산업시설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유네스코 등재할 때 일본은 이 강제 동원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실상 이 약속을 뒤집고
표기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2022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역사적 사실인데 수정할 필요 없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내용이 충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보완을 하겠지만 하면서 약간 신용에 그치는 얘기들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 이런 데 있어서 문화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식 공공외교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국의 입장이 있듯이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접 국가와 지금 문화 충돌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있고 또 다른 나라랑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 문화, 특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더 활발한 문화 교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우리가 뭐 중국이 한류에 대해서 반발한 것과 동일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문화적으로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의 문화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화 공공외교에서는 중요한 게 상호 교류입니다. 일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호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공공외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 공공외교라면서 이제 수교 기념으로 여러 가지 뭐 전시라든지 공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고 전시를 하는 거죠. 또는 동남아랑 한 베트남 수교 30년 이번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은 그렇게 상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문화 침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문화 공공외교 정의는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상승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 정책으로는 1981년도에는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국립현대미술관, 독립기념관을 설립했고 1990년 탈냉전기에는 문화부로 변경하고 문화발전계획을 세우고 문화를 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한류가 시작되고 김대중 정부 규제를 풀어 한류를 발전시켰습니다. 한류란 한국의 대중문화 요소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는 문화현상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 한국어, 스마트폰, 자동장의 기술과 한식, 게임, 웹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K 콘텐츠로 확장되었습니다. 한류는 1990년대 초기 한류로 시작하여 2000년대 구조화되었고 2010년대 발전하게 됩니다. 문화 공공 외교의 수단으로서의 한류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문화 충돌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한류를 한국 민족주의의 중국 문화적 침투로 해석하고 중국의 중심적 역할 부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성, 동아시아성, 자체 콘텐츠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충돌 사례들로는 중국의 동북 공정인 단오절, 한복, 김치, 중화민족 문화론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